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렬은 다음과 같이 실수 또는 복소수를 직사각형 모양의 행과 열로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행렬의 가로중을 행, 행렬의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행벡터, 한 열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열벡터라고 합니다. 또한 행렬의 m행, n열에 있는 성분 a를 amn이라고 하고, m행, n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행렬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편리하게 구하게 해줄 뿐 아니라 과학과 수학, 컴퓨터의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전기, 회로, 진동, 힘의 균형, 미분 등에 활용되어 이공계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인데요. 앞서 데터미넌트라고 부르는 행렬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식은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어떤 실수 FA를 대응시키는 함수 중 하나로 행렬 A의 행렬식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때 정사각 행렬은 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이고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와 행렬 A가 3차 정사각 행렬일 때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렬식은 연립방정식의 해답이 딱 하나인지 아니면 해가 없거나 무한히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의 역할과 함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사용됩니다. 행렬식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역행렬은 원행렬 A와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 일정한 단위 행렬이 나오도록 하는 행렬로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행렬의 역행렬을 행렬식을 이용하여 A 인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행렬식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식은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행렬식을 연구하면서 행렬식의 절대값이 갖는 기하학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와 3차 정사각 행렬일 때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우선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는 행렬식의 절대값이 두 개의 열벡터에 의해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A가 AC, BD를 성분으로 가질 때 여기에 있는 AB라는 열벡터와 여기에 있는 CD라는 열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행렬식의 절대값입니다. A가 3차 정사각 행렬일 때는 A에 있는 3개의 열벡터에 의해 결정되는 평행 이면체의 부피가 바로 행렬식의 절대값이고 여기 보이는 R1과 R2, 그 다음에 R3라는 열벡터가 이루는 평행 이면체의 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형변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떤 함수가 가산성과 동차성을 만족시킬 때 그 함수를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바로 선형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변환이 무엇이냐면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두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를 말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선형 변환을 대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행렬입니다. 벡터의 행렬을 왼쪽 곱셈해주면 선형 변환의 결과가 되는 벡터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행렬의 연산과 선형 변환은 그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형 변환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그 2차원 평면 도형의 선형 변환의 예시입니다. 2차원 평면 도형을 이제 시계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선형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선형 변환은 그 아래의 행렬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 아래의 행렬을 그 도형의 각 꼭지점을 나타내는 벡터에 곱해준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이것은 3차원 선형변환의 예시입니다. 그 3차원 그 육방체를 선형변환한 결과이고요. 네, 이것 행렬의 행과 열도 3차원이 되어서 이제 3개씩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의 행렬을 이제 육방체의 각 꼭지점을 나타내는 벡터에 곱해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변환과 행렬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행렬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시각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시로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은
행렬 A의 고유값 3, 4에 대한 행렬 A의 고유값이 3과 마이너스 4로 죄송합니다. 4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각각의 고유 벡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2를 살펴보면은 그 앞에 두 고유 벡터를 각각 행렬 A에 대해 선형 변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벡터 1,2가 이제 8,4로 이동하여 선형 변환되었고 이제 1,-3이 마이너스 3,9로 이제 벡터가 방향은 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고유값만큼 스칼라 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관찰은 행렬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의 실생활 활용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르코프 행렬이라는 한 가지 행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행렬은 마르코프 체인을 기술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인데 이때 마르코프 체인은 확률을 이용하여 어떤 객체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불원속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마르코프 체인을 나타내어 보면 확률 벡터 xk 사이의 식 xk 플러스 1은 pxk로 관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마르코프 체인인데 이 시스템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행렬 p가 바로 마르코프 행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코프 행렬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확률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이 애플과 삼성, 각 핸드폰을 구매하는 구매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마르코프 행렬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맨 처음 애플의 휴대폰을 10억 명, 삼성의 휴대폰을 8억 명의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 애플의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80%는 그대로 애플사 휴대폰을 구매하지만 20%의 사람들은 삼성사의 휴대폰을 바꾸어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반대로 삼성사의 핸드폰을 구매한 8억 명의 사람 중 70%는 그대로 삼성을, 30%는 애플로 넘어가서 애플의 휴대폰을 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애플과 삼성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18억 명이고 이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휴대폰을 바꾼다고 가정을 할 때 또 새롭게 애플과 삼성 휴대폰을 구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1년 후가 아닌 N년 후에 애플과 삼성 구매자 수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를 바로 마르코프 행렬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행렬로 1행 1년부터 애플의 그 구매자 비율을 나타낸 행렬이 이 마르코프 행렬이고 N년 후 애플사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인구를 AN, N년 후 삼성사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인구를 SN이라고 하면 초기 인구를 A0, S0로 잡으면 N년 후의 인구는 마르코프 행렬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N에다가 10과 5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0년 뒤에와 50년 뒤의 인구수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N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애플사와 삼성사의 핸드폰 구매자 수는 한 값을 수렴합니다. 저희는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까 사용하였던 매트랩 프로그램에서 N을 1단위씩 증가시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보이는 그 파란색 동그라미가 애플사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구매자 수이고 빨간색 세모가 삼성사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구매자 수인데 5년만 지나도 바로 한 값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 중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애플사의 휴대폰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코프 행렬이 연속적이지 않은 시간 변화에 대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행렬과 행렬식의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 그리고 행렬에 활용해서 마르코프 행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학년 첫 번째 발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행렬의 기하학적 탐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질의가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벌써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손병규 학생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규 학생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벡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벡터로 어떻게 직선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선형 대수학에서 벡터는 행렬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선형대수를 아까 직선 방정식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벡터와 행렬 모두 직선 방정식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벡터는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방향과 길이가 결정된 벡터 공간의 원소이고 만약에 이렇게 직선을 표현한다고 하면 고정된 하나의 벡터에서 일정한 벡터들을 모은 벡터 공간을 직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할 때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구하는 게 벡터의 내적이고 반대로 행렬을 직선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행렬을 이용해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묶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묶어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를 좀 더 묶어보면 두 행렬의 곱셈으로도 그 직선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답이 끝나신 건가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내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볼 땐 벡터의 하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적이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도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그 대각선의 벡터를 찾는 것은 이제 벡터의 하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벡터의 합이 맞고 직선을 표현을 할 때는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해야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되는 부분이군요. 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학생, 아까 최현민 학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르코프 행렬이 확률을 나타내는 행렬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확률을 나타내는 행렬로서의 특징도 있을 것 같아서 마르코프 행렬만이 갖는 특징이 있나요? 말 그대로 마르코프 행렬은 확률을 나타내기 위한 행렬이기 때문에 마르코프 행렬이 가진 모든 성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확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각각의 열벡터들의 이 성분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됩니다. 이것 또한 모든 확률 상황을 더했을 때 1 또는 100%가 나온다는 확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각 열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마르코프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고유값을 1을 갖고 다른 고유값들의 절대값들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의는 윤수현 학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친구들은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매트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래밍 입력창에 입력하는 행렬 값들이 달라지면은 프로그래밍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선형변환과 행렬이 아까 같다고 제가 말했는데요. 그 선형변환과 행렬이 같다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형변환이 곧 행렬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렬을 다르게 입력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함수를 계산할 때 변수를 이제 xx에 넣는 것과 gx에 넣는 것만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행렬에 입력하는 값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값이 나타나는 차이가 미비하더라도 그 선형 변환의
선형 변환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지우 학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선형 변환이 이제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제 변환하는 걸로 먼저 이해했는데, 그러면 선형 변환이 2차원에서 3차원 같이 이제 서로 다른 차원으로도 이제 선형 변환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해서 네, 아까 행렬이 선형 변환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행렬이 정방 행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행렬 곱이 특성상 이제 행렬과 벡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행이 이제 열의 개수가 한 개이고 행의 개수가 이제 행렬의 행의 개수에서 오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방 행렬이 아닌 행렬을 곱해주게 된다면 이제 벡터의 행의 개수가 열 벡터의 행의 개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곧 벡터의 차원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정방 행렬 이외의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차원 간의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발표를 마치기 전에 김지한 선생님 질의가 있으셔서 김지한 선생님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신종원 선생님이 그 질문했던 내용 중에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와서 이번에 이제 2학년 학생들인 그 김현임 학생하고 김동현 학생이 자, 행렬의 곱의 이제 특징이 왜 그렇게 되는지와 그 디터미넌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끌어낸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렬식으로 이제 연립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지 또는 해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에서 x와 y를 그 역행렬을 각각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이 바로 x와 y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AD-BC가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행렬식이고, 이 행렬식이 0이면은 x와 y가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분모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x와 y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행렬식의 절대값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때 각각의 열벡터들이 이루는 넓이나 부피가 바로 행렬식의 절대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행렬식 값이 0이면은 행렬이 이루는 벡터가 서로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 넓이가 0이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 기울기가 같아서 서로 같은 직선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서로 평행한 직선을 의미해서 행렬식의 값이 0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선을 봤을 때 우리가 해가 있다, 해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해가 만약에 두 직선이 서로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그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이고, 그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해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두 경우 모두 벡터들이 기하학적으로 이루는 넓이나 부피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해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또한 판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연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의 곱은 제가 행렬의 곱이 정의된 계기가 이제 선형 변환이 이제 합성 변환에서 그것의 행렬 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정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해서 행렬과 선형 변환의 동치의 관계에서 이제 합성 변환의 합성 변환의 그 결합 법칙 등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렬의 법이 그렇게 정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학년 첫 번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2학년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김민찬 학생과 현민영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베이지안 분석의 유효성 검정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화면 공유를 켜주시고요. 마이크도 같이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가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이지안 분석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학술 연구를 발표할 김민찬, 현민영입니다. 저희의 학술 연구의 목표는 베이지안 분석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과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술 연구의 시작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정의되어 있는 확률의 정의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실성을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확률의 정의였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반복적으로 많은 횟수가 발생하는 사건의 객관적인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바로 확률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나 특정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측을 확률에 반영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의문과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저희는 베이지안 확률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안 확률론에서는 확률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진리값의 확장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고정값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전 확률을 가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뢰율을 재할당하여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시키는 것이 바로 베이지안 분석의 원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복되는 사건의 빈도에 집중해서 확률을 바라보는 빈도주의 확률론과는 다른 관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두 확률론을 쉽게 말해서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식으로,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면 조건이 주어지기 전의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정보의 추론에 대한 영향을 알게 합니다. 베이즈 정리 공식은 여기 보시는 대로 PA바 B는 PB분의 PB바 A 곱하기 P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 연구를 진행하면서 베이즈 정리 공식의 증명 과정을 탐구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 내용은 논문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베이즈 정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한 몬티올 문제는 일반적인 통념의 오류를 베이즈 정리로 풀어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도전자는 1번 문을 선택하였고 사회자는 2번 문을 열어서 스포츠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몬티올 문제에서의 베이즈 정리의 핵심은 도전자가 새로 얻게 된 정보가 3개의 문 중에서 2번 문에는 스포츠카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전자의 선택에 상관없이 각자의 문 뒤에는 스포츠카가 존재할 확률인 사전 확률이 모두 3분의 1로 같고,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자가 스포츠카가 존재하는 각 문을 열 확률인 가능도는 각각 2분의 1, 0, 1이므로 베이즈 정리의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1번 문을 선택하는 경우, 즉 도전자가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와 3번 문을 선택하는 경우, 도전자가 선택을 바꾸는 경우의 승률은 각각 3분의 1, 3분의 2이므로 선택을 바꾸는 것이 사후 확률인 승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승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전자가 선택을 바꾸는 경우에 승률이 3분의 2로 높아진다는 몬티올 문제의 예측을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결과 플롯인데 여기 플롯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승률은 플롯에 나타나는 가로선인 3분의 2의 수렴하는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즈 정리에 따른 예측과 실제가 일치함을 보일 수 있었던 탐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나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나이브 베이즈란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요인들이 독립적이며 영향력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트북을 구매할 확률을 알고 싶은 경우 실제로 고객들이 노트북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르고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비중을 두어서 확률을 계산할지가 매우 복잡하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베이즈라는 개념은 이러한 복잡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게, 해상도, CPU, 메모리, 디스플레이, 가격 등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에 수많은 고려 요소들이 모두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중요도가 다 같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수식은 라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에 실제로 사용되는 수식인데 베이즈 정리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이해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자면 각각 문서 D가 C1으로 구분될 확률, 문서 D가 C2로 구분될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뒤에 활용한 스팸 메일 분석에 있어서는 해당 이메일이 스팸 이메일일 확률, 또 해당 이메일이 정상 이메일일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은 이 확률들을 계산해서 더 높은 확률로 분석된 부분으로 구분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 구현에 활용한 데이터는 R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컨랩의 스팸 데이터인데요. 총 4,601개의 이메일 데이터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와 스팸 이메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한 코딩은 이와 같은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자면 그 주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75%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한 다음 나머지 25%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이메일 확률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런 그 과정을 모든 단어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 하나의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난수를 고정해주는 이유는 시행할 때마다 그 분류 모델이 달라지지 않게끔 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생성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각각 분류한 다음 그 정확도를 알아보며 베이지안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느낀 연구의 한계점과 소감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처음에 연구를 계획할 당시에는 직접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베이지안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 실생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저희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가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 결과 그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제 그 데이터 양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그 알고리즘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었다면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가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술대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은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통계학과에서 가르치는 베이지안 분석을 공부하면서 이 빅데이터 시대에 왜 점점 이 베이지안 분석이 대두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직접 활용해 보면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연계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지 않는데 이번 그 학술대를 통해서 확률론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습득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티올 문제 상황과 라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활용까지 직접 해보면서 빅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역량을 조금이나마 함양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베이지안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예림 학생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베이지안 확률론이 주관성을 띠고 그리고 빈도주의 확률론은 객관성을 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지안 확률론은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띠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확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답변을 위해서 PPT 화면을 그 베이지안 분석에 대한 페이지로 좀 이동시켜 주세요. 네. 확률론이 자연적인, 과학적이지 않고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통념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베이지안 확률론이 빈도수의 확률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확률론이 객관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지안의 사전 확률이 아무런 정보를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객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작용하는 베이지안에서의 사전 확률은 최대한 경험과 관련지어 그런 그 사전 확률을 부여하려는 태도를 띠고 있고, 베이지안 확률론이 서로 다른 사전 확률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베이지안 확률론에서 제공하는 그 수렴으로서의 확률은 계속적인 이제 증거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사전 확률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관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과학적 객관성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는 이재훈 학생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확률론에서 확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진리값의 확장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좀 이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빈도주의 확률론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바구니가 하나 있고 그 안에 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공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공의 색깔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n번 시행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바구니 중에서 공이, 흰색 공이 x번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확률값을 저희는 n분의 x로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확률값을 위해서는 이 n,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무한대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빈도주의 확률론인데, 일정한 확률로 반복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빈도주의 확률론에서는. 하지만 베이지안 확률론에서는 반복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경험적인 확률을 얻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바구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흰색이라고 해서 그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을 1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확률론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방금과 같이 시행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정도로 확률을 해석해서 어떠한 그 명제가 진리값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 한 줄로 소개할 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리값의 확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학년인 허준서 학생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베이지안 분석의 유래에서 최근에 의학, 경제학은 물론 각종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는 사례나 예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래 쪽에 있어서 베이지안 분석이 어느 분야에 활용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은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스팸 메일과도 같이 어떤 분류 기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이게 향후에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문서 분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떤 암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을 때 그 암의 발생 확률과 그러니까 물론 그 암을 진단하는 키트가 100%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100%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자가 양성일 때 그 환자를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그 분류 기준과 그다음에 그
접환자가 양성이지만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도 경험적인 확률을 토대로 하여 베이지한 분석을 이용한다면 보다 더 그 암에 대한 판정 확률을 높이는 데도 사용됩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학생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몬티올 딜레마에서 전통적인 통계 방법과 베이즈 정리에 따른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왜 전통적인 통계 방법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통념에서 오류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만약에 이 몬티올 문제보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선의 경우를 그러니까 선거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대선에 대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싶은데 이 결과를 빈도주의 확률에 따라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빈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어야지 그에 대한 확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그 선거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한 번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빈도주의에 따라서는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여론조사나 이런 다른 사건에 대한 다른 사건에 대한 경험에 기반한 확률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예측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몬티올 문제에서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베이지한 분석이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손병주, 이재훈 학생의 테일러 급수와 프리에 급수를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시면 마이크 켜주시고 화면 공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 들기를 지금 누르신 분들께서는 손 내리기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급수와 프리에 급수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2학년 5반 손병규, 6반 이재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흔히 초월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들이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같은 함수들의 값은 구하기 힘든 반면에 다항 함수는 아무리 식이 복잡하더라도 쉽게 함수값을 구하고 해석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2차함수나 3차함수에 x라는 특정 값을 대입하게 되면 y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코사인이나 탄젠트와 같은 식의 x를 대입한다면 30도, 60도와 같이 계산하기 편리한 값이 아닌 이상 정확한 값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초월함수와 삼각함수의 값을 정확히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과정을 걸침에 따라 의미가 있을 정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테일러 급수와 프리에 급수를 학술 탐구의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급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y는 fx가 x는 a에서 계속 미분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fx를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식을 무한히 나열해 갈수록 fx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중간에 식을 끊는다면 fx로 식이 근접해지던 도중에 끊어진 것이므로 앞의 식을 차수에 따라 n차 근사식이라고 하며 뒤의 식을 5차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테일러 급수 중에서 a는 0인 식을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코사인 함수를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코사인 x는 0에서 계속 미분 가능하므로 a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보시다시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기 때문에 미분 결과가 특정한 값으로 순환하는 것과
홀수번 미분한식에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들을 테일러 급수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아지고 0을 대입하였을 때 0이었던 항은 모두 소거되어 다음과 같이 코사인 함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식의 차수를 한 단계씩 높여감에 따라 파랑, 초록, 보라, 검정, 빨간색의 순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코사인 함수와 갈수록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테일러 급수는 대표적으로 공학용 계산기에 이용되는데요. 삼각함수, 로그함수 등을 계산할 때 정확한 값을 계산해낼 수 없는 경우 이를 다항식으로 분사시켜 소수점 아래 특정 자릿수까지 구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평면 비행 중인 항공기의 위치 추정에도 테일러 급수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신규 마이크 켜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손병규 학생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다시 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리에 급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수학자는 프랑스의 수리 물리학자 프리에입니다. 이 프리에는 복잡한 파동을 해석하기 쉽게 나타낼 수 없을 거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주기를 가진 파동은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든 것이라도 단순한 파동, 즉 삼각함수가 결합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기를 가진 복잡한 함수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기가 2파인 프리에 급수를 우리는 삼각급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함수식이 바로 삼각급수입니다. 이때 A0, AN, BN을 삼각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삼각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리에 급수를 적용해보기 위해서 사각함수를 가져와 보았는데 이 사각함수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마이너스 5이고 0부터 파이까지 5이고 주기가 2파이인데 이 사각함수를 앞서 삼각함수에 대입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0는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dx였으므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0부터 파이까지 범위를 나누어서 각각 범위에 해당하는 fx 값을 대입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A0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AN이라는 삼각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은 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코사인 nx dx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5, 0부터 파이까지는 5를 각각 fx 자리에 대입하여 전개를 하게 되면 AN이라는 값은 0이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N입니다. BN은 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sin nx dx이므로 이것도 범위에 맞추어서 대입을 하여 정적분 값을 계산하게 되면 n은 짝수일 때 0, n은 홀수일 때 n 곱하기 파이분의 20이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한 후에 이 삼각계수들을 주기가 2파인 프리에 급수, 즉 삼각급수식에 대입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파이 2k-1 분의 20 사인 2k-1 곱하기 x라는 부분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한 이 프리에 급수를 데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려보았는데요. 먼저 n이 1일 때는 오차가 많이 나타나지만 n이 3일 때, n이 5일 때, n이 7일 때를 보시면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오차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구하려는 사각화 함수와 더욱더 유사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에 급수 활용 부분입니다. 이 프리에 급수는 전자공학에서 주파수, 신호변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통신 분야에 활용이 되는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음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주파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 주파수는 우리가 말하는 음성과 주변 잡음의 합으로 나타내어져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 음성 주파수를 뽑아내기 위해선 주변 잡음 주파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주파수는 다양한 삼각함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을 이용하여 삼각함수의 합을 분석하여서 주파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절히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푸리에 급수는 파동을 이용해 물 위에 글씨를 쓰는 아메바라는 장치에도 활용이 되는데 이 장치의 원리는 여러 개의 파동을 중첩시켜 합성파가 글자 모양이 되도록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이 파동 발생기에서 파동의 보분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데 이 파동을 만들고 합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파동을 간단한 파동의 합으로 나타내는 푸리에 급수의 원리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객기 안의 소음을 없애는 등 푸리에 급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마쳤습니다. 테일러 급수와 푸리에 급수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김민찬 학생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주기가 2파일 때 푸리에 급수를 보여주셨는데 2파이가 아니고 다른 주기에 대한 푸리에 급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쌤, 근데 헤드로 들어가지지가 않는데요. 잠시만요. 혹시 그 헤드 아이디가 재훈 학생 아이디로 되어 있나요? 네. 들어와진 것 같은데. 들어오죠. 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본래의 푸리에 급수는 원래 정의상 저희는 이제 2파이가 주기인 함수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여기에 nx가 아니고 원래 들어가야 될 것은 2n 파이 원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t가 t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로 2파이를 들었기 때문에 이 t에 t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해서 2파이가 그 분모 분자가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파이를 약분해서 얘를 이제 저희는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도 보시다시피 쉽게 nx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원래는 푸리에 급수의 정의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단호 학생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함수의 예시로 코사인 함수를 아까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발표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테일러 급수의 그 본질적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는 일단 A에서 그러니까 X는 A라는 임의의 그 실수에서 계속 미분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 함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나타내고자 무한 급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 아까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순환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이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 다시 sin x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온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상수가 A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간단할수록 좋은데 사인 함수와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도 0에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A를 한번 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이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상수값들인데 이 값들을 이 위에 식에다가 0을 대입해 봄으로써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sin x에 0을 대입했을 때는 0,
그다음에 코사인 x에 0을 대입하면 1. 그 다음에는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계속 수학하게도 마이너스 1 다음에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그 다음에 0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규칙성이 눈에 들어올 텐데 이 위에서 참고를 해보면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x를 두 번 미분한 값에 0을 대입해도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서 하나, 하나 건너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표기가 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f를 한 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했을 때는 그냥 1이 나오고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1 곱하기 x-0이 되겠죠. 얘는 그냥 이제 x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세 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했을 때는 위에를 참고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3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x의 3승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플러스 뭐 5팩토리얼 분의 x 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뭐 x 7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갈 겁니다. 얘를 이제 간단히 표시한 cik이 이제 아래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나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더 간단히 표현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 간단히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코사인과 비스무리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코사인 함수인지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의 양변의 미분을 가하면은 좌변은 코사인이 돼야 하고 우변은 당연히 코사인 함수에 상응하는 테일러 급수의 형태로 도출이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죠. 좌변은 일단 코사인 x가 돼야만 하고 우변을 미분했을 때가 문제인데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x를 이 항을 차례차례 봐보면 x를 미분했을 때는 뭐 당연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3팩토리얼 분의 x 3승을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네? x 3승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건데 혹시 수투를 배우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2 곱하기 1 분의 3x 되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3은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간단히 표현을 해서 2팩토리얼 분의 x 4승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하면은 뭐 4팩토리얼 분의 여기서 오류가 있었네요. x 2승이고 4팩토리얼 분의 x 4승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6팩토리얼 분의 뭐 x 6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인 함수와 일치하느냐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함수와 일치하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작성한 논문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게 일치함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나옴을 확인함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구한 게 사인 함수가 맞구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답변 완료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오정환 학생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의 급수랑 풀이의 변화를 보면 플러스 i가 나오는데 그리고 식 형태를 보면 둘 다 2의 마이너스 2의 파이 i 형태가 2의 ix 형태가 나오는데 이는 오일러 공식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보면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화 그리고 오일러 공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나요? 그 관계성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풀이의 변환이 그냥 간단하게 그 풀이의 급수의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주기 함수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 풀이의 급수와 다르게 모든 함수를 삼각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풀이의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이의 변환은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조사를 하지 못했어.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진우 학생의 질문을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가
항공 위치 추적 예시로 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의 본질은 이제 함수를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존의 함수. 근데 이제 위치 추정은 정확한 값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값에 갈수록 유사해지는 그런 형태로 테일러 곱수를 이용을 해서 항공기 위치 뭐 그런 등등의 것들 근사 값을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발표는 김영서 학생의 구분 구정법과 리만 적분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가 되시면 화면 공유 걸어주시고요. 마이크는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선생님 괜찮으시면 손 내려주세요. 저 선생님, 그 탭에서 그 토론 공유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잘 안 들렸는데 뭐예요? 탭에서 선 글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는데? 선? 선생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 선이 어떤 선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오른쪽에 연필번 있으면 아니 잠깐만. 발표 그냥 화면 공유는 가능할까요? 지금 화면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구분구작법과 리만 적분에 대하여 발표할 김영서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약간의 하울링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생기는구나. 네. 그래서 탭에 이어폰을 꽂아주신다던가 아니면 네.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아서 진행해 주시면 그냥 날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하원이 안 생기죠? 네, 안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발표 재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주변 영토들의 넓이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형에서는 불규칙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넓이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런데 규칙적인 다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었으니까
다각형 여러 개의 합으로 이 넓이를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구분구조법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넓이와 다각형의 합으로 계산한 넓이에 오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참값에 가까이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대한 여러 개로 쪼개서 참값에 가까이 가게 했던 것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게 된 것이 무한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차 부분을 무한수에 이르도록 한없이 많이 쪼개주게 되면 참값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것이 구분구조법입니다. 이제부터 구분구조법의 계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간 A, B를 n개의 같은 조각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 구간의 폭은 n분의 b-n이 되고 델타 x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의 점, 이 점의 좌표는 x0은 당연히 a가 되고 x1은 x0에다가 델타 x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xi는 x0 더하기 i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적분을 구하려면 이 면적들의 합을 구하는데 그러면 fx1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fx2 델타 x 더하기 점점점에서 fxn 곱하기 델타 x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만 적분은 구분구조법이 더욱 발전된 형태인데요. 아까 구분구조법은 등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리만 적분은 등분이 아니라 임의의 구간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위에서 그 직사각형의 높이를 취할 때 구간의 이런 끝점, 시작점이나 그 끝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 함수의 값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열 xn을 a는 x0을 만족시키고 b가 xn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수열을 정해 봅시다. 그럼 k번째 소구간 xk, xk의 길이는 델타 xk라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xk-xk-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수값에서 포함되는 임의의 값 xk 스타는 그러면 fxk 스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적분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스타 곱하기 xk-xk-1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치적분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중점 법칙입니다. 일단 이름에서부터 바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ci는 이 구간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2분의 1 xi-1 더하기 xi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적분을 한다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fci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다리꼴 공식입니다. 일단 이런 사다리꼴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데 이런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fxi-1 더하기 fxi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값입니다. 이것도 여러 개로 쪼개서 구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간 A, B에서 그 수열 xn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분할점들의 간격 델타 x는 n분의 b-a가 됩니다. 아까 그 구간 xi-1, xi에서 구했던 이 넓이가 이렇게 되듯이 이거를 각각 그 i가 1부터 n까지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플슨 공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간 A, B를 규칙 분할한 CR XN을 정의합시다.
그러면 xi-1은 n분의 p-a, 즉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i가 2, 4, 점점점 n까지, 즉 짝수일 때 3개 연속점 xi-2, fxi-2, 그 다음에 xi-1, fxi-1, 그 다음에 xi, fx-1을 포물점으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뭐 눌러야 돼? 지금 뭐 쓰는 거야? 뭔 프로그램 쓰는 거야?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그러면 그 이 점, 세 개를 구하는 이 차함수 px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p xi-1은 fi-2와 같고 xi-1, 그 다음에 xi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테그럴 xi부터 xi-2 px-dx로 근사할 수 있는데요. 이 근사한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xi-2가 이 b-a n, 아까 나눈 그 구간 획을 이걸로 표현하게 되주면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타났던 식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B부터 A까지 계속 연속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시슨 공식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적분에 대하여 설명해 왔는데 이러한 적분은 CT나 심박출량 같은 데에서도 응용됩니다. CT나 심박출량에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좀 궁금하시다면 이거는 제 논문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쳤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재용 학생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민재용 학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집을 잠깐 참고를 해보면 적분을 이용해서 사이노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CT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사이노그램을 만들 때는 적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에 역연산을 할 때는 미분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역연산을 할 때도 적분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이고, 보통 기울기나 그런 거를 구하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명암이 진한 부분을,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복원을 하려면 당연히 적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질문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CT의 원리가 사이노그램을 영상으로 복원을 하는 건데, 그럼 복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적분의 역 개념은 미분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분을 쓰지 않고 적분을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찍을 때는
이거를 나눌 때 적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할 때 적분을 한 번 사용하는 거라서 혹시 그러면 대답이 되었나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질 봤을 때는 아마 사이노그램을 데이터로 만들 때 적분을 쓴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이노그램 그대로 쓰고 그거를 영상으로 복귀하는데 적분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이 일단은 학생 중에 모정한 학생 질의가 있어서 모정한 학생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리만 적분으로 적분을 할 수 없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리클레 함수 같은 함수들은 리만 적분을 적분을 못하니까 상적분과 하적분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적분법을 사용하는데, 상적분, 하적분은 다를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적분법은 뭐 있고, 그리고 리만 적분으로 적분할 수 없는 함수들에게는 또 뭐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리만 무조건 적분까지 똑똑하다. 공부를 무조건 해서 똑똑하다. 리만 적분을 벗어나는 그 적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리만 적분이 어떤 것에서 불가능한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만 적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불연속점이 유한계이면 그 적분이 가능합니다. 일단 리만 적분을 공부하실 때 많이 하는 오해가 유계이면 무조건 적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유계는 그 실수 전체 집합 얼의 부분 집합을 x라고 하면 그 x에 속하는 모든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아니면 작거나 같은 수가 모두 존재할 때 그 집합 x를 유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적분 가능 함수이면 유계,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속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계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적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0이고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인 함수가 그 모든 값이 0, 1이므로 유계함수지만 이것은 적분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의는 신종환 선생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쪽 지도를 했는데요. 그 리만 적분하고 구분 부적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서로 포함 관계인가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구조법이 고대인들이 만든 거를 리만이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더 발전시킨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구조법보다 리만 적분이 조금 더 사용되는 범위도 좀 더 넓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리만 적분은 불연속점 유한계면 일단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구분구조법은 구분구조법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적분이라고 어느 정도 그 설명이 가능한데, 구분구조법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 끊어져 있으면 적분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리만 적분은 구분구조법의 좀 발전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한 번 더 하면요. 구분 구적 가능하면 다 리만 적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구분 구적이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의 부분 집합이냐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부분 집합인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구분구조법이 발전된 형태가 리만 적분이다 보니 그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지우 학생의 질문인데 한지우 학생 질문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제 이만적 분이 이제 구분구조법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만적 분하고 구분구조법하고 이게 자르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자르는 측면에서요? 네. 그 구간을 나누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 구간을 얘기하자면 구분구조법은 무조건 이거와 같은 조각 등분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에서는 여기 보면 구간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등분이 아니라 임의의 구간들로 나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구간에선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는 보면 끝점이 항상 그 함수값의 끝점으로 직사각형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끝점이 아니라 중간점에서도 함수값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지막 발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수학학술제의 모든 발표자들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학학술제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총평이 있겠습니다. 총평은 매년 하고 계시는 수학과 주임 선생님, 신종환 주임 선생님께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올해도 총평을 하게 됐네요. 올해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준비도 잘 해주셔갖고 올해도 잘 끝마쳐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게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했으면 뭐 작년처럼 간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뭐 먹으면서 좀 그렇게 했을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게 너무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네요.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선생님들을 잘 얘기해서 이렇게 생기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끝맺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 수학학술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네. 공지할 거.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2시까지 소감문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 정리해서 이제 500자 내로 좀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거 오늘 꼭 2시까지 해주시고, 그게 선생님들이 다 정리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담임 선생님들한테 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율활동이나 진로사항이 아마 기록이 될 테니까 오늘 2시까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 주세요. 네, 한 가지 더 공지하자면은,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학 선생님들만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용진쌤하고 지한쌤하고 원희쌤밖에 없어.